자, 다음은 2부 첫 번째 순서로 과야사민과 동시대 라틴 아메리카 미술을 주제로 한 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미술계에서 라틴 아메리카 태생의 작가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자, 베네수엘라의 에밀리오 보이오, 그 다음에 헤수스 라파엘 소토, 아르헨티나의 레안드로 에를리치, 루치오 폰타나, 원래는 아르헨티나 태생 이탈리아 작가죠. 에두아르도 바소알도,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 그리고 그 남편이죠,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 벽화운동의 선구자인 호세 클레멘테 오르즈코, 다비드 스케이스로스, 가브리엘 오르즈코, 가브리엘 쿠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루피노 타마요는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브제 등을 통해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입니다. 멕시코의 식민저항적 민족주의, 정치주의에서 벗어나 멕시코 예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또 있는데요. 현대미술의 거장이죠. 가브리엘 오르즈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오르즈코 외에도 테레사 마르콜레즈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눈여겨볼 작가군에 속합니다.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멕시코관 대표 작가로 참여하였고요. 동시대 미술의 무대에 선 이 작가는 마약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멕시코의 현실을 그리면서 부검 전에 사체를 닦는 데 사용한 물이라든가 거품 작업을 통해서 죽음과 연관된 경제적 불평등, 사회 착취를 말하거나 경찰 보고서나 언론 보도 등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폭력에 대한 설치 작업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문득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건 우리는 그 오스왈도 과야사민의 작품전이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일부 매체에서 뭐 좌파 작가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러면 디에고 리베라 전시할 때는 왜 좌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네, 혁명의 기수이자 벽화 운동을 통해서 체제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를 쏟아냈던 그런 작가들에 대해서는 좌파, 우파, 예술에 있어 경계 없는 시대에 좌파, 우파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하지만 유독 오스왈도 과야사민 전시만을 콕 집어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메시지이지 결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해석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미술인들, 동시대 미술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추방자의 신분을 지닌 채 스페인을 포함한 전 세계를 무대로 작업하고 있는 쿠바 태생의 호르헤 마옙, 그 다음에 인디오의 전통성과 모더니즘을 접목한 호세 사보갈, 페르난도 데 시슬로, 이 작가들도 모두 라틴 아메리카 동시대 미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에콰도르 또한 라틴 아메리카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화가는 이번 전시에 소개되고 있는 오스왈도 과야사민입니다. 과야사민의 작업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사회적 리얼리즘, 큐비즘, 표현주의, 이 다양한 양식이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사회적 리얼리즘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표현주의적인 형식이 매우 강하다는 게 제가 봤을 때의 시각이고요. 그의 작업은 대체로 구상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가만 보고 있으면 특히 저는 네이팜 머리라는 작품을 보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는데요. 어떤 상상력, 그러니까 네이팜 머리가 갖고 있는 제목의 의미를 유추하면은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네이팜탄을 맞은 사람이 얼굴이 붉게 변하고 화상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걸러내는 그런 작용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붉은색과 동그랗게 확장된 눈, 그런 동세에서 그 다른 관점에서의 상상력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상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하면
현실 미학으로 인한 어떤 사유적 가능성, 네, 그것을 관람객은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몇몇 작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야사미는 라틴 아메리카 국민의 불평등한 삶을 외면하지 않은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려 했던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한 작가였고요. 일평생을 공포와 절망감 가득한 민중의 현실을 화폭에 담으며 동시대에 점차 희석되고 있는 휴머니티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파심한 역사 속 억압받는 주민들, 가난한 이들, 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빈곤한,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있죠. 네, 그들의 형제이자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의 주요 작품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받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 관련 슬픔을 옮긴 작품에선 한 인물이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놀란 표정을 짓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의 많은 작품이 놀란 눈을 뜨고 있고 손가락은 여윈 상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민중의 고통과 절규, 그 이면에 애정어린 시선이 배어 있습니다. 질곡의 역사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목숨마저 위태로운 삶을 영위하는 민중을 따뜻하게 보듬거나 혹은 미술의 언어로 강하게 저항하는 이러한 기록들은 에콰도르를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역사로 현재까지 살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무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리얼리티로 담아내거나 국가와 국민이 연관된 정치적 내레이션을 이입함으로써 국경 없는 감동을 불러오는 그의 작업들, 실제로 보시면 제가 이런 표현을 왜 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현실적 세계를 다룬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런 작가들의 작품과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파나마, 파라과이, 칠레 작가들의 작품들처럼 현실의 이상과 비현실의 허상을 교차시키는 작품들과도 결의를 살짝 두고 있습니다. 유독 이성적 정직함과 시선을 비틀어 착각에 이르게 하는 이들 작가들의 작업은 이미지의 반란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이미지의 출현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서사의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야샤민의 모든 작품엔 역사적 질곡이 깊게 투영되어 있고, 예로 들면 그의 회화는 강렬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가 강합니다. 거칠고 비틀어진 동세,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적 지향과 현실 간 착종으로 사실상 일생 동안 그가 만든 1만 3천 점 이상의 그림 하나하나, 애도에 젖은 민중의 역사와 불안한 민족의 앞날에 관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응답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과야샤민의 작품들은 어떤 사물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전시하길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화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교류, 느낌, 감성 혹은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여기에는 분노도 있습니다. 환기시켜주는 철학적, 미학적 측면이 강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비록 큐비즘이 언급되고 표현주의가 그의 이력 앞에 놓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단지 과야샤민이라는 인물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나침반일 뿐이고, 과야샤민의 작품들은 시각적 인지보다 본질적인 것이 우선하며 그 본질은 시대적 광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광기로부터 현세를 되돌아보는, 되새기는 방법으로서의 예술 작품, 네, 저는 그것이 오스왈도 과야샤민의 작품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면 무엇이 그토록 과야샤민을 열정적인 투사로 만들었을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비극입니다. 가까이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키토에서 시위 도중 사망했다는 사실에서부터, 멀리는 세계에 만연한 불평등, 부조리를 포함해 인간이 인간을 향한 다양하고 포악한 비평화로움과 유무형의 폭력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들은 과야사민에게 인간과 사회적 불평등의 범미학적 예술을 창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진리를 설파하고 부당함을 그리도록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1959년 쿠바 혁명과 피델 카스트로의 열렬한 지지자로서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평생 초지일관한 과야사민의 주체성은 멕시코 벽화운동의 선구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호세 클레멘토 오르주크로부터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1942년부터 1943년 이후 미국과 멕시코를 함께한 클레멘테 오르주크와의 여행은 아주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과야사민의 그림에 나타나는 토착적인 생활 양식과 만연한 어감 및 정쟁을 관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훗날 과야사민의 벽화도 강렬한 헤어와 동일한 맥락을 지니게 됩니다. 유년 시절 이후 불어난 세계 정세 역시 과야사민에게 예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과야사민이 경험한 20세기는 그가 스스로 피의 강이라고 부를 만큼 인간의 폭력이 극에 달한 시대였고, 이런 시대적 상황들은 눈을 손으로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허공을 향해 막연하게 필사적으로 팔을 뻗는 인물들의 형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 중 겪은 국민들의 참성을 애처롭게 묘사한 7개의 여인 작품들, 훗날 볼리비아에서 사살당한 체 게바라를 그린 작품,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방문한 뒤 그곳에서 잔인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린 작업들, 결국 평화를 위한 절망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특히 펜타곤에서의 회의 같은 경우는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책상머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책과 어쩌면은 만행에 가까운 일들이 몇몇 소수에 의해서 절대 다수를 궁지에 몰고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가는, 내모는 그런 장면들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대와 과야사민을 언급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류사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과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함, 평화가 실종된 이 상황이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과 학살과 평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에 달합니다. 권력을 위해서 제한문 불사르는 것도 모자라 검열과 통제를 일상화한 이들을 숱하게 보고 있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죽거나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세기 인간이 겪어야 했던 폭력에 대한 고발자로서의 과야사민의 가치는 새롭게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는 인간이 인간을 향한 끔찍함을 성찰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던 무명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가 배어 있는 그의 작품에 주목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과야사민의 작품은 이처럼 동시대 인류가 겪는 끔찍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의 작품들을 본 이들은 인간의 역사가 피로 얼룩진 투쟁의 역사이자 폭력으로 인간을 착취해온 슬픈 장면들의 연속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굴곡 많은 라틴 아메리카 작가로서 지향했던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인 휴머니즘을 위한 한 예술가의 오랜 시도가 동시대에도 유효함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야사민은 1999년 3월 1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에콰도르 국민에겐 큰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연관성을 포박하는 그의 형상과 언어, 인간의 존재감을 비롯한 꿈과 현실, 사랑과 평화, 억압과 불평등, 인류적 관심사를 예술로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89점의 작품들은 그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을 탄압과 빈곤, 정치적 투쟁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했던 과야사민의 삶. 동시대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미술은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과연 동시대 미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합니다. 과야사민과 동시대 미술의 깊은 연관성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저의 발제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 발제문도 제가 잘 정리 더해서 주간 주최 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르니세 과야사민 재단 이사님께서 과야사민의 예술 세계를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Gracias. Escucharlos a ustedes me ha dado la pauta para lo que voy a exponer ahora. Lastimosamente no lo traje escrito, prefiero decirlo improvisadamente. Como dijo el profesor Chucujo, a través de la historia, en su análisis, el análisis que usted hace sobre la historia de América Latina en general, yo puedo captar que en todos los momentos históricos a los que usted se refiere, mi padre ha estado presente. Porque desde la época de la colonia y antes de la época de la colonia, él hizo obras que nos muestran lo que era América Latina y lo que era Ecuador, más bien Latinoamérica en realidad, porque pues en esa época no existían las fronteras, él no se refería a Ecuador cuando hacía una obra, se refería en la primera época a lo que era América. Y sobre obras pintadas sobre este tema, tenemos una colección bellísima de cómo él ve cómo era América Latina antes de la llegada de los conquistadores. Nos refleja algo a lo que ustedes también se referían, a las cosas míticas, a la mujer pájaro, al nacimiento del maíz, a los cerros, como el Cerro de Potosí, por ejemplo. Hace mención sobre las construcciones incas, es decir, que si tomamos en el proceso histórico del que usted nos habló, en cada uno de esos momentos o sobre cada uno de esos momentos, él hizo alguna obra en referencia. Para él, nuestro mundo era un mundo mágico y así lo presentaba, lleno de colores, de formas, de aves, de plantas, es decir, era realmente un mundo mágico. Pero, obviamente, con la conquista las cosas cambiaron. Y en esta segunda etapa, también a esta segunda etapa también él se refiere. Y hay un mural que lastimosamente quedó inconcluso, que trata exactamente sobre el tema de los mitayos. Se habla de lo que pasaron, donde murieron, más bien dicho, millones de indios que entraron en las minas de Potosí. Él estuvo muy impresionado por un libro, Las venas abiertas de América Latina, del argentino, me parece que es, o uruguayo, argentino, ¿no? Galeano, exactamente. Tanto le impresionó este libro que hicimos un viaje juntos a Potosí y entramos en las minas. La sensación de humedad, de que el cerro se viene encima de uno, fue algo pero increíble. Y es sobre este tema que él pinta la cúpula que es la parte alta, obviamente, de la Capilla del Hombre.
Esta cúpula tiene la forma del Cerro de Potosí y por dentro hay una cantidad de personajes desesperados por salir a un haz de luz que es un vitral, digamos, y todos los personajes lo que quieren es poder salir de esta terrible oscuridad. Galeano dice que familias enteras, muchas familias entraron en el cerro y nacieron niños que nunca pudieron ver la luz. Es decir, una tragedia de millones de personas. Eso él también lo refleja en su pintura. Decía que el artista es el que tiene que reflejar el mundo alrededor suyo. Y obviamente también pensaba que eso era lo que estaba pasando en América Latina, porque el pensamiento de los grandes artistas del siglo XX, como Neruda, como García Márquez, no sé, en música, Villalobos, el brasilero, o como Niemeyer en Brasilia, el arquitecto que construyó Brasilia. Todos ellos tenían un pensamiento similar, se expresaban en cada uno, en su arte, digamos, se expresaban de la misma manera. Querían mostrarnos exactamente lo que estaba pasando en el siglo XX, lo que pasó en el siglo XX. Es así como desde su primera colección, Huacañán, que es una palabra quichua, nos muestra todo lo que pasaba alrededor de su mundo. En ese momento su mundo era América Latina solamente, porque era una persona joven, muy pobre. Fue el hijo mayor de 10 hijos, de un padre que era primero un chofer de camión y luego fue taxista. ¿Cómo podía vivir una familia con una persona que vivía de un taxi, una familia con 10 hijos? Es decir, que la situación de él era realmente precaria. Entonces, desde chico, desde joven, con su primera colección, nos muestra ya su entorno, que era ese, el de un niño pobre, mestizo, aunque él se determinaba indio, pero para asentar, digamos, su origen, su raza, para dar fuerza a su raza. Pero obviamente era un mestizo. Por esta primera colección, digamos, o primera etapa de su vida, que duró alrededor de unos 15 años tal vez, donde pintó la colección de Huacañán, entre otras cosas, lo determinaron los críticos como un pintor indigenista. Pero en realidad yo no creo que él en ningún momento fue un pintor indigenista. Era más bien un pintor expresionista, pero en esa primera época lo que hizo lo llevó al público a verlo como tal. Como decía aquí el profesor también, trabajó con Orozco, con él aprendió el arte de pintar al fresco y obviamente creo que en esa época, y él siendo tan joven, tuvo una influencia de los grandes muralistas mexicanos. En esa primera época nos muestra, obviamente, lo que, como dije antes, lo que tenía a su alrededor. Pero poco a poco él va descubriendo el mundo y tiene la posibilidad de viajar a Europa, conocer ya no solamente por libros, sino conocer
directamente lo que pasa en Europa, lo que está sucediendo en otras partes del mundo. Y entonces es ahí cuando empieza a pensar que tenía que mostrar lo mismo que hizo con Huacañán, que era mostrar América Latina, mostrar el mundo un poco más amplio. Y es ahí cuando conoce va para España, al poco tiempo relativamente después de la Guerra Civil, conoce los campos de concentración, es decir, el mundo se le amplía y ante esa nueva visión empieza a pintar su segunda colección, que es La Edad de la Ira. Él se describía a sí mismo como una antena, una antena que capta todo lo que hay en su alrededor. Y además creía firmemente que el artista tenía la obligación, en realidad, de mostrar lo que le rodeaba, mostrarnos el mundo. Decía que ese es su papel y lo comprobaba porque al conocer a García Márquez o a Neruda, que cuando escribía el canto general es exactamente lo mismo que La Edad de la Ira, pero en palabras. Tienen exactamente los dos el mismo concepto, tienen los mismos ideales. O todo lo que nos dice García Márquez, todo ese mundo mágico de 100 años de soledad, todo eso, él se sentía identificado también, porque también nos mostraba un mundo mágico y se refería siempre en esa parte a las obras de piel adentro. Porque las obras de piel adentro no son las que están ya pensadas, dibujadas, o que ya tuvo una idea porque vio porque vio un niño en África, un niño negro que es un cadáver en realidad, y eso le impresiona y dibuja ese tema y luego lo desarrolla y luego hace un cuadro. Esa es una realidad, pero hay otros momentos en los que le es necesario sacar lo que tiene dentro él, sus sentimientos, sus angustias o sus momentos de felicidad. Y esos cuadros son los que él los llamaba de piel adentro. En general eran cuadros de flores, paisajes, cosas que estaban de por fuera de lo que conocemos básicamente como sus 3 colecciones, la de Huacañán, La Edad de la Ira y la de la Ternura. El profesor nos ha hecho una exposición clarísima y realmente ha sido una visión de la obra de Guayasamín exacta, me parece. Es claro que él a través del tiempo ha tenido influencias como de Orozco, de Picasso, del Greco mucho, de Goya más todavía, porque en algunas obras de su primera época podemos ver casi podríamos confundir una obra de Guayasamín con algo, o sea, el concepto es exactamente igual. Pero y también se habla de un expresionismo, pero es interesante lo que él decía sobre ese tema. Él decía textualmente, vengo viviendo desde hace 5.000 años.
y era porque él sentía que era un alma vieja que se, no sé si se reencarnaba o si, no sé cuál era su sentimiento, pero él repetía siempre que él viene viviendo desde hace 5.000 años. Y esa expresión la acuñó después de un viaje que hicimos por todo el Perú. Estuvimos en un sitio, un sitio arqueológico que se llama Sechín, donde habían unos murales de piedra. Hasta ahí, porque es largo la explicación de lo que había en estos murales. Les voy a contar esta historia sobre Sechín porque realmente me parece muy interesante como concepto de lo que es, lo que él pensaba de su pintura. Y es que cuando llegamos a Sechín, de pronto él estaba sentado en una piedra, esto es en medio de la nada, una edificación. Se sentó y se puso a llorar. Y nosotros no entendíamos qué es lo que pasaba. Y nos dijo, es que yo hice esto. Yo hice estos murales. Yo siento que yo los he realizado. Eran unas cabezas cortadas, solamente cabezas cortadas, y del cuello brotaba la sangre con una expresión tan increíble, o cuerpos cortados a la mitad en los que se veía dentro todos los órganos. Para nosotros era algo que no entendíamos qué es lo que estábamos viendo. Pero cuando él nos explicó, era clarísimo. Estaban los cuerpos, las cabezas cortadas, los cuerpos cortados en la mitad, y habían la entrada, el portón de entrada a este centro ceremonial tenía una guirnalda de ojos y se veía que las cabezas estaban sin ojos, que les habían sacado los ojos. A partir de eso, él decía que su expresionismo viene de hace 5.000 años y que él vivía desde hace 5.000 años. Es a partir de todas estas experiencias de su vida por el mundo, tanto por el mundo nuestro, antiguo, de nuestras raíces, como todo lo que pasa luego en América Latina, con las dictaduras militares que estuvieron por los años 60 y la tragedia del mundo en general, que es lo que hace que él nos muestre lo que nos muestra, que él pinte lo que pintó, porque su idea era dejar un testimonio claro de lo que el mundo que le tocó vivir, como él decía, el mundo que me ha tocado vivir, prácticamente el siglo XX, porque nace en el 1919, muere en el 1999 y su pintura, su legado, el legado que nos deja es eso, es un testimonio del tiempo que le tocó vivir. Gracias. 네, 감사합니다. 직접 그 과야사민 재단 이사님으로부터 그 과야사민의 작품, 네, 그 디테일까지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워낙에 작품의 특징과 흐름에 대해서까지 잘 상세하게 에피소드까지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제 귀에 쏙 들어온 것은 예술가는 예술가 주변의 세상을 반영해야 된다. 네. 네, 저도 그래야 된다고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메를리 퐁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자 세상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여야만 된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이면서도 그분의 말을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편인데요. 네, 문득 같은 컨텍스트 내에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술이 갖고 있는 또는 예술가의 사명감이랄까 책임의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세한 과야사민에 대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약 3시간가량 평화를 위한 절망과 외침, 과야샤민의 예술과 철학을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 길, 추운 날, 먼 길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네, 발제를 해주신 우리 조고 교수님, 엄지영 선생님, 그 다음에 베레니세 과야사민 이사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미술관 측에서 잘 편집을 해서 지정된 기일에 유튜브에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떠나시죠? 네. 네. 어떻게 한국에서의 여행은 어떠셨는지? La recepción que he tenido aquí en el museo ha sido estupenda. Han estado abiertos, toda la gente ha estado abierta a cooperar con nosotros y a ayudarnos en todo lo posible. Así que me voy feliz de haber estado aquí, feliz de haber conocido este espacio que es maravilloso. Este museo es realmente muy lindo. Estoy contenta con el resultado final de la exposición también y creo que hemos hecho todos un trabajo conjunto. 돌아가셔서라도 서도 에콰도르와 한국 간 문화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이 전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평화를 위한 절망과 외침, 과야사민의 예술과 철학, 온라인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